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갓 출산한 며느리를 보러 간 시어머니. 그런데 며느리의 산후조리 밥상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그대로 택시를 잡아 시골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등 돌리는 듯 했던 그 순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밥상에서부터 낡은 휴대폰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아들의 옛 연인과의 눈물 젖은 대면까지. 갈등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얽힌 이 가족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다가 마침내 희망으로 가슴 벅차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밥상 뒤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이었던 며느리가 핏줄보다 더 소중한 내 사람이 되기까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 밥상 하나 때문에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그날 저는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홀로 먹고 있던 밥상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 나서 온 것도 누가 저를 서운하게 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너무나 실패한 시어머니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숙자, 62살입니다. 남편은 7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강원도 시골집에서 작은 텃밭과 닭 몇 마리를 돌보며 혼자 살고 있죠. 아들 민준이는 제 평생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해 서울로 대학을 갔고 그대로 그곳에 남아 직장을 구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서울에 집까지 장만해 제 삶을 꾸려나갔죠. 저는 민준이가 결혼하면 제 걱정도 한시름 덜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서울 토박이에 부모님은 두 분 다 퇴직 공무원이셨고 참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기뻤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괜히 방해될까 봐서였죠. 민준이가 몇 번이나 올라오라고 했지만 늙은 제가 가면 아이들에게 짐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도 며칠 올라가 도와줄까 했는데 민준이가 엄마, 그냥 시골에서 푹 쉬세요. 아내랑 아기는 산후도우미 이모님 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첫 손주가 태어난 지 12일째 되던 날 저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게 꼭 무슨 일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엄마이자 할머니로서의 직감이었겠지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12층의 작은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서연이는 얼굴이 헬쑥하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 옷에는 젖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땀 냄새와 젖비린내가 뒤섞인 아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도착했다. 네가 힘들어 보여서 뭐 도와줄 거라도 있나 하고 올라와 봤지. 서연이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고는 어색하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죠.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고 빨간 피부의 아기는 쌕쌕거리며 숨을 쉬고 약하게 움직이는 손발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얼굴도 못 봤는데 벌써 평생을 사랑한 기분이다. 얘야. 서연이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기저귀, 젖병, 아직 비우지 않은 물 대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희미한 소변 냄새도 났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가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 탓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우미 이모님 구했다면서 제가 묻자 서연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오시더니 그만두셨어요. 아직 다른 분을 못 구했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결국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이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 했지만 괜찮다며 저를 쉬게 하더니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밥상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고기 한 점 없이 멀건 묵국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간장 종지는 반쯤 먹다 남은 것 같았죠. 갓 출산한 산모의 밥상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내 점심이니?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며칠장을 못 봐서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상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 택시 불러서 집에 가야겠다. 서연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벌써 가세요? 며칠 손주랑 같이 계시다 가시지 않고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다. 내가 내 시어머니, 내 엄마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게 해놓고 널 이렇게 혼자 두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 서연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불렀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나려 할 때 저는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방끈을 꽉 쥔 채 앉아 있는데 가슴 속에서 폭풍이 이는 듯 했습니다. 이후 모를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갓 출산한 며느리를 낳선 이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 아이들에게 짐만 될 거라 생각한 제가 틀렸습니다. 산후도우미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한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차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아래로 툭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연 서연이는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서연이 품에 안겨 있었고 서연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서연이의 손에서 아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엄마였던 사람만이 아는 본능으로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나 안 갈란다. 여기서 너랑 같이 있을게.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지만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을까요? 제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떠나려 했던 것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서러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나 꾸중 없이 묵묵히 쌓여있는 기저귀와 아기 옷들을 정리하고 서연이를 위해 푹 고운 족발 미역국을 끓여 억지로 먹였습니다. 생강물을 데워 족욕을 시켜주고 약초를 넣은 물을 끓여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해주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제 말을 따랐지만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잠들었을 때 저는 서연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그 밥상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닌데 너무 지쳤어요. 어머니. 혼자 아기를 돌보는데 몸은 아프고 열은 나고 힘들다고 말할 때도 없었어요.
민준 씨는 매일 야근이고 집에 와서도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친정 엄마한테는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 서연이가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준 씨가 언제 부엌일이나 육아에 관심 있었나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면서 애 키우는 건 여자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기적인 남자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있을 때 밥하고 빨래하는 건 항상 제 몫이었고 아들은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결혼을 시키면서도 가정을 꾸리는 건 부부 두 사람의 일이지 여자 혼자의 몫이 아니라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그놈이랑 얘기하마. 내 잘못이 아니야. 너를 이렇게 혼자 힘들게 내버려둔 내 잘못도 크다. 서연이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피곤하면서도 한결 가벼워진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 옆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선풍기 소리와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된 아기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만이 들리는 밤, 제 마음은 불쏘시개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놀랐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제가 먼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여기 앉아봐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은 당황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주눅든 시골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아니. 민준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어제 봤던 밥상에 대해 삶은 계란 하나와 쌀뜨물처럼 멀건 묵국에 대해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집에서 그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게 돈만 벌어다 주고 아내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야. 아빠라는 게 자기 자식이 밤새 얼마나 우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고. 네가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가정을 못 지키면 모든 걸 잃는 거야. 알겠니?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오늘 제가 나서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혼난 아이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니 제가 잘 압니다.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된 무관심은 가장 약해진 사람 곁에서 서서히 독처럼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때야. 너 이 가정 지키고 싶긴 한 거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처음으로 걱정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항상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네가 걱정할까봐, 네가 피곤할까봐 참은 거야.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영원히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때로는 손 한 번 잡아주고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수백 가지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는 법이야. 넌 그렇게 해준 적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백히 없었던 겁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은 쉽지만 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들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후로 아들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방 닭백숙, 단호박 갈비찜, 데친 채소, 그리고 서연이를 위한 전복죽까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아내에게 죽을 떠먹여 주렴. 누구 도움도 받지 말고 네 손으로 직접. 아들은 조금 어색해하며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도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흡 불어 아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살짝 떨리는 입술로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출산 후 10수일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받아보는 따뜻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기가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민준 씨가 제게 죽을 떠먹여줄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를 너무 오래 혼자 두게 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짓눌려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민준이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기를 안으려고 하고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저와 함께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물이 좋은 건지도 모르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 퇴근하고 와서도 조용히 방에 들어가 젖병을 씻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명절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손주에게 입힐 스웨터를 뜨개질하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골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옆집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숙자씨,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뒷문이 활짝 열려 있어.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혹시 와서 확인해 줄 사람 없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면서 도둑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곧바로 아랫마을 동생에게 전화해 확인을 부탁하고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급히 가봐야겠다. 뒷문에 도둑이 들었단다.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며칠 휴가 내서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여기서 내 아내랑 아기 챙겨야지. 엄마 며칠만 있다가 다시 올게.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하마.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닐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기댈 곳이자 친구이자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어줄 겁니다. 낯설었던 그 아이가 어느새 제 아들의 삶에 들어와 제 핏줄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바로 그 집에서 제가 듣고는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랫마을 동생이 터미널에 마중 나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뒷문은 정말로 부서져 있었고 자물쇠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해보니 주전자, 밥솥 같은 자잘한 살림과 장롱 밑에 숨겨두었던 약간의 현금만 사라졌습니다. 큰 손해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내 공간을 침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밤새 집을 정리하고 다음날 옆집에 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서연이와 손주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떠날 채비를 하기도 전인 다음 날 오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약하고 막 울음을 그친 듯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 무슨 일 있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혹시 싸웠니? 서연이는 침묵하다가 고백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랑 결혼한 거 후회하냐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나갔는데 전화를 꺼놨는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 혹시 민준 씨가 저한테 질린 걸까요? 저는 몇 초간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내에게 다정하게 죽을 떠먹여주고 아기 우유를 타주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정이 있는 걸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엄마가 전화해 볼 테니 안 되면 바로 올라갈게. 울지 말고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어도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제 아들이 무심할 수는 있어도 제가 막 떠난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을 버릴 만큼 무책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다시 울며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탓 아니다. 무슨 일이든 엄마가 알아낼 테니 너는 손주랑 문 꼭 잠그고 집에 있어. 내일 아침 바로 올라갈게. 저는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거나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온갖 추측이 맴돌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요람해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깔끔했고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다. 아무 소식 없었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귀에 휴대폰을 갖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니? 너 지금 어디야? 내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친구 집에 있어요. 죄송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생각. 갓 낳은 아내랑 자식을 집에 혼자 두고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 너무 답답해요. 아내도 변했고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제가 덫에 걸린 기분이에요.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거였군요. 지난 며칠간의 다정한 행동은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책임감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찾으려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정말 이 가정을 떠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민준이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하지만 이 싸움에서 너 혼자 외롭게 두지는 않을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작은 가정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고요한 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죠. 민준이에게 한 톨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돌아올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서연이가 그 남자 없이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내 아들이 이제 와서 제 자신을 찾겠다며 갓 출산한 아내를 버리다니. 말은 그럴싸했지만 제게는 그저 도망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댈 곳이 필요한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약하고 여린 며느리가 희망 없이 남편을 기다리게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진한 차를 한 잔 타서 서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니? 서연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거야. 내 오랜 친구인 영희 이모라고 민준이가 있는 곳 근처에 살거든. 그 이모한테 부탁해서 네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할 참이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민준이를 돌아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야. 서연이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 얘야.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나도 그놈 속을 다 모르겠다. 그 아이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 충격을 줘야 정신을 차리지. 저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남을 내팽개치게 둬선 안 돼.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요. 저는 곧바로 영희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는 이야기를 듣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민준이가 그런 녀석이 됐다니.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마. 그날 정오, 영희 이모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건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는 벌떡 일어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까칠한 수염, 잠을 못 자, 퀭한 눈.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더니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저를 속이셨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속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내 아내에게 네가 필요하고 내 아들에게 네가 필요하니까 억지로라도 너를 끌고 와야 했다. 내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면 현실을 마주해야지. 민준이는 집으로 들어와 아기를 안고 있는 서연이를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아들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자, 안아봐라. 내 피부치다. 요 며칠 이 아기가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내 아내는 밤새 아기를 안고 달래느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내 자신을 찾는 게 이렇게 도망치는 거였니. 민준이는 아기를 안은 채 손을 떨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기대와 분노, 슬픔이 뒤엉켜 침묵이 되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사람처럼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단 3글자였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민준이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 없이 손에 쥔 손수건만 꽉 쥐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식사 후에 민준이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유를 타고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이도 웃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제가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보니 정말 그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지.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만약 나중에 또 떠나면 어떡하죠? 저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너는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그놈 잘못이지. 그때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과 내 아들을 위해 살아라. 서연이는 제게 안기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는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단지 며칠 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가 그 희미한 균열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숨겨진 휴대폰 하나, 오래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혀 낯설지 않은 한 여자의 이름. 민준이가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고 집안의 분위기는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지만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서연이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돌보며 진심으로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주시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는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고 민준이는 잠시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거실 문 뒤에 걸려있는 민준이의 낡은 잠바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보니 지금 쓰는 것과는 다른 낡은 휴대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이건 분명 민준이가 쓰는 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휴대폰을 2개씩 쓰면서 이렇게 숨겨놓는단 말입니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양심은 보지 말라고 했지만 어미의 마음은 속삭였습니다. 만약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늦어질수록 며느리만 더 고통받을 거라고.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부분 2주 전에 멈춘 오래된 메시지들이었고 시점은 서연이가 막 출산했을 때와 일치했습니다. 목록 맨 위에는 최유진, 대학 동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글자들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유진, 오빠,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 상간녀는 못할 것 같아. 민준, 난 그냥 아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아직 널 잊지 못했어. 유진, 알아. 하지만 오빠 가정을 파괴하고 싶진 않아. 민준, 아기가 좀 더 크면 그때 정리할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메시지들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 내용은 없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서연이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유진이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이와 결혼하기 전 저희 집에 한 번 놀러왔던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민준이를 좋아했지만 아들이 거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처절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출산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았고 심신이 모두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믿음을
겨우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주 요람 옆에 앉아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일어나자마자 저는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랑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은 저를 보고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따라 서연이가 들을 수 없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잠바에 숨겨둔 낡은 휴대폰, 누구한테 숨기는 거니?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커지고 입술을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걸 보셨어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 감을 수가 없더구나. 다 읽었다. 유진이라는 그 아이에 대해서.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했어요. 아내를 버릴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나갔어? 아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너 그거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아끼는 건 단지 내 아내라서가 아니야. 이 집에서 혼자 온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한 엄마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놈은 옛 연인이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지.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내가 다 부끄럽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만뒀을지는 몰라도 남겨진 마음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 거니?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사과는 기억을 지우지 못해. 저는 일어나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 번 주겠다. 단 한 번뿐이야. 그 아이랑 완벽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내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 민준이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말하면 서연이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넌 평생 비겁한 놈으로 사는 거야. 저는 아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위해 죽을 끓이고 손주의 젖병을 씻었지만 속은 불이 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하루 종일 침묵했고 제 눈을 마주치지도 서연이 곁에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것을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손주를 방에 재우고 민준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 뜻을 알아채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베란다로 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은 다 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말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나 회피에 익숙했던 남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은 거짓의 연속일 뿐입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산책을 핑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부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문을 닫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이가 진실을 듣고 남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작은 요람을 흔들며 손주를 재웠습니다. 위층에서는 지금쯤 제 아들이 고백하고 있겠죠.
저는 눈을 감고 아들이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아기를 안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어요. 민준 씨가 다 얘기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니?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아직 부기가 덜 빠진 얼굴에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화가 나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아기를 낳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때 그 사람이 제 곁이 아니라 옛 연인과 속마음을 나눴다는 사실에 화가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용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손을 놓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서 아빠를 뺏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져야 해요. 완벽한 남편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른이 될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해요. 저는 감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더 이상 소심하게 모든 것을 참아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선 한 명의 엄마,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널 믿는다. 그리고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항상 내 뒤에 서 있을게.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침 잠에서 깬 아기가 멍한 눈으로 우리를 보다가 방긋 웃자 우리 둘 다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막 갈라지기 시작한 균열 사이로 그 순수한 눈빛은 너무나 어두웠던 집에 비치는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서연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꾸짖음보다 더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와서 서연이 앞에 앉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랑 연락처 모든 걸 다 지울게. 오늘부터 다시는 너 외롭게 하지 않을게. 바로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보상할게.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손이 꼭 쥐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마음 약해지지 말자. 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고 깨진 신뢰는 몇 마디 말로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서연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희망은 있었습니다. 단지 시련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제가 손주 이유식을 만들고 있을 때 서연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진단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하혈해요. 의사 선생님이 산후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대요.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착한 며느리는 제 아들이 철들기 전에 먼저 쓰러지고 말 거라고. 저는 서연이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는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람해서 평화롭게 자던 손주도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쥐는 모습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어디 있니?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진단서를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봐. 네, 아내가 산후출혈이란다. 당장 입원해야 한대. 민준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허둥지둥 택시를 불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작은 가정에 날아든 날벼락 같았지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서연이를 바로 진료했고 의사는 가벼운 자궁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출산 후 지속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신체 쇠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는 복도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꾸짖거나 탓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산후의 여성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몸만 약한 게 아니라 정신은 더 약해.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수 있어. 이제 알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에 늦은 때란 없다. 문제는 네가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내 아내 곁을 진심으로 지킬 용기가 있냐고. 우리 모자는 밤늦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준 후에야 우리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보니 심장이 조여드는 듯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고 옅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약해서. 저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넌 약하지 않아. 약한 사람은 너처럼 지난 몇 달을 버텨낼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오늘부터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있고 민준이가 있어. 우리 가족 이제 함께 가는 거야. 알겠지?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준이는 곁에 서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고 더 깊고 진실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내의 식사와 잠자리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도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의 눈빛이 남편을 피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신뢰라는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 돌보며 하루 2번씩 병원에 가 서연이를 보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우유를 건네고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휴식과 영양 섭취에 대해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안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서연이는 문 앞에 서서 민준이가 부엌에서 죽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가 함께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날 밤 제가 막 잠이 들었을 때 침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예전에 발견했던 바로 그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지웠어요? 왜 이 메시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민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어. 어머니가 이미.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발견하셨던 거죠? 저한테 숨기셨던 거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려 했던 제 자신을 원망할 뿐이에요.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그저 네가 편히 몸조리하길 바랐는데 도리어 더 큰 상처를 줬구나. 서연이는 저를 놓고 민준이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기억할 거예요. 탓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뉘우쳤는지 지켜볼 거예요.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맹세할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바로 믿어달라고는 안 해. 하지만 네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줄게. 저는 곁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여정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만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다툼이 있은 지 사흘 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지만 서연이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민준이는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기를 씻기고 밤마다 아기를 재웠습니다. 저는 그의 노력을 보았고 또한 혼자 앉아 남편을 지켜보는 서연이의 조용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도 보았습니다. 아마 서연이의 마음속은 여전히 물음표로 가득하고 제 마음속에는 갈림길에 선 사람처럼 희미한 희망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저희 부부가 서연이 좀 보러 올라갈까 하는데 요즘 통전화가 뜸해서 걱정이 돼서요. 손주도 많이 컸겠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언젠가 올 날이라는 건 알았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럼요. 어서 오세요. 내일 일찍 오시면 점심때쯤 도착하시겠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네는 서울 토박이로 원칙을 중시하고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딸을 지방 출신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기 딸이 제 아들에게 버려졌다가 영양실조로 입원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 부모님 오신단다. 아기를 안고 있던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굳었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엄마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너랑 손주 모두 잘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내 엄마는 척 보면 다 아실 뿐이야.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아실까봐 무서워요. 들으시면 당장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있는데 누가 널 함부로 하겠니? 내 남편은 내가 책임지게 할 거다. 도망 못 가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사부인이 좋아하는 버섯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도 일어나 서툴지만 열심히 저를 도왔습니다. 서연이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산후의 여성이 가장 약하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강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오 무렵 사돈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사돈어른. 서연이가 달려나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사부인은 잠시 굳어있다가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니? 삐쩍 마르고 얼굴은 왜 이렇게 파래? 서연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아기가 밤에 자주 깨서 제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네, 손주가 밤에 좀 보채는데 서연이가 너무 정성껏 돌보느라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쉬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사부인은 여전히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는 장인, 장모님께 음식을 덜어드리며 예를 갖췄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예의는 지켜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사부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부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눈은 장식이 아닙니다. 제 딸이 어떤지 저는 보면 압니다. 저렇게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건 아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대답하려던 찰나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 물어보세요. 저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부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입 다물어라. 산모가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서 괜찮다고? 그리고는 사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서방이 말해보게. 자네가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한 거 아닌가? 민준이는 얼굴이 하얘진 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었고 서연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고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부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걱정이 맞았군. 내 딸이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집을 나가.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나. 저는 사부인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이 겪은 서름을 본 어머니의 눈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사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아내와 자식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가르쳤습니다. 저도 엄마입니다. 누구도 제 딸을 힘들게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듯 제 아들이 남을 힘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사부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일어섰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을 여기 남겨두는 건 사부인을 믿기 때문이지 이 서방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바위처럼 무거웠지만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오후까지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사부인은 딸을 안으며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더 이상 참지 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까지 그들을 배웅하며 마치 폭풍을 한 차례 겪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베란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들고 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놈인가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만하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기회를 얻을 자격도 있다. 깨진 신뢰는 말로 붙일 수 없어. 네가 고쳤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의 옛 연인 유진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가 손주를 재우고 있을 때 민준이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아들이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소리 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불빛 너머로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빠, 잘 지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답장 안 해도 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돌아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니?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읽기만 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이리다오. 민준이는 몇 초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미련을 못 버렸구나. 하지만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침묵하는 건 잘못이야. 행동으로, 말로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서연이가 내 나약함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게 해선 안 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나에겐 가정이 있고 누구도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민준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대신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이런 일로 엮이는 걸 보면 그때는 내가 직접 서연이랑 내 장인, 장모님께 말할 거다. 감당할 수 있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맹세할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쥔 모습이 마치 온 세상을 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른들이 서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작은 아이는 어중간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자발적으로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유진이한테 연락 왔었어. 난 답장 안 했고 엄마가 보시고 단호하게 정리하셨어. 내가 비겁한 거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내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다 확인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신뢰라는 이름의 빛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민준이는 몇 주간 휴가를 내고 아내와 아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밤새 아기를 보고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심지어 서연이의 배를 마사지해주는 법까지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바로 달려가 어디 아파? 물 갖다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지만 깊은 믿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정말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말씀드려도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렴.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복직하려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어요.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또 생기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싶어서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화나지 않아. 오히려 네 자신을 위해 살 용기를 낸 네가 자랑스럽다. 독립이라는 기반이 없는 사랑은 의존으로 변하기 쉬워. 네가 그렇게 강해지니 엄마는 더 마음이 놓인다. 서연이는 저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더 많이 웃었고 민준이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어색한 눈빛이 오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거나 발로 이불을 찰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점차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젊은 부부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시골집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텃밭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에 서연이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출산 전에 일하면서 모은 비상금이에요. 어머니가 좀 맡아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제가 거절하려 하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혹시라도 모든 게 다시 엉망이 되는 날이 오면 적어도 이 돈으로 아기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려면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여자는 한 번도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통은 흉터를 남기지 않지만 한 번 빠졌던 구덩이를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져나온 사람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도 항상 밧줄 하나를 챙겨두는 것이겠지요.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출산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 서연이는 예전 직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몇 달 더 쉬어도 괜찮아. 아직 몸도 약하고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이는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예전의 어두운 굴레에 다시 갇힐까봐 무서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자신을 갉아먹게 두는 대신 스스로 고통 밖으로 걸어 나오기를 선택한 겁니다. 민준이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복직한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생각을 짐작하고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에게도 숨쉴 기회를 줘야지. 억압은 사람을 지키지 못해. 진심만이 사람을 자발적으로 머물게 하는 법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하지만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녀가 머물고 싶게 만들어야지. 네가 억지로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말이다. 서연이가 복직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웃을 줄도 알고 웃소리를 내며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한때 어두웠던 집이 이제는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민준이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저녁에는 부부가 번갈아 아기를 씻기고 빨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막 손주를 씻기고 재우려는데 민준이가 아내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집에 올 때부터 계속 웃네. 서연이는 재킷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새로운 동료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람이라 사무실 분위기가 좋았어.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아들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고 민준이는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서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의자에 앉아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후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달라졌어요. 더 많이 웃고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요즘 며칠은 퇴근도 늦고요. 엄마, 혹시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그 아이가 너를 용서했듯 너도 그 아이를 믿는 법을 배워야지. 하지만 엄마는 모르세요. 그 불안한 느낌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엄하게 쳐다봤습니다.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내 아버지랑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없었을 거다. 네가 계속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살면 너는 결국 통제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바로 네가 내 아내를 더 멀리 밀어내는 꼴이 될 거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이는 말이 줄었고 민준이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잠시 평온할 뿐 뿌리는 아직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방에서 서연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선배님 다시 만나서 저도 놀랐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아가, 아기 옷 어디 있니? 엄마가 못 찾겠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여기요, 엄마. 빨래 바구니에 넣어뒀어요. 저는 서연이의 휴대폰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김민혁 선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탓하지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가족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던 제 아들이 가정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출근한 후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서연이가 너 만나기 전에 누구랑 사귀었는지 아니? 민준이는 굳었습니다. 네, 대충 들었어요. 무슨 직장 상사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단다. 그리고 어젯밤 엄마가 두 사람의 통화를 들었다. 민준이는 벌떡 일어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저는 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게 질투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서연이는 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너를 용서했다. 이제는 네가 남은 평생을 다해 그 아이가 머물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지금처럼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때 너는 도망쳤지. 지금 만약 의심이 든다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주해야 한다. 강하다는 건 사람을 쇠사슬로 묶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쉽게 만드는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아내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옛날 사람 다시 만난 거 알고 있어. 서연이는 굳었지만 민준이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게. 다만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줄게. 그리고 당신에게 보여줄게. 내 곁에 있는 것이 어떤 희생도 아니라는 걸.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으로 있으면 돼. 내가 그걸 지켜줄게.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내려앉으면서도 조여왔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항상 이런 것일까요? 자식이 행복을 지킬 만큼 강해지기를 바라면서도 혹시라도 무너지는 날이면 누가 그 아이를 잡아줄까 걱정하는 마음. 삶이 폭풍우 뒤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정오의 햇살 아래 손주를 재우고 있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하거나 멍한 표정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아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분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물을 따랐습니다.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 부산지사로 발령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아주 작지만 마음속에서는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부산이라니. 서연이는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상사분이? 아니요. 옛날 사람이요. 민혁 선배. 그 사람이 이번에 부산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오늘 팀에서 실력 있는 2명을 데려갈 건데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사흘 안에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서연이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의실을 나온 순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인생이 또다시 저를 갈림길에 세워놓은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니? 서연이는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감정은 없어요. 다만 그 사람 앞에 서니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상처받아 본 적 없고 병실 바닥에 앉아 아이처럼 울어본 적 없던 그 시절의 저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아이가 아니잖니. 너는 이제 엄마고 아내야. 너의 강인함은 이제 미련 없이 떠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머물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데 있는 거야. 서연이는 침묵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게 두었습니다. 여보, 나 부산으로 3개월간 출장 제안을 받았어요. 아직 수락한 건 아니지만 당신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민준이는 멈칫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던 손도 느려졌습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물어봐. 내가 가면 날 믿을 수 있어요? 민준이는 서연이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준이가 산산조각 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잠들었을 때 저는 서연이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다른 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꿈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너 그거 아니? 옛날에 나한테도 멀리 떠날 기회가 있었단다. 군청에서 여성회 간부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남기로 했어.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희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 내가 희생한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말이야. 서연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가라거나 머물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다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네가 머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만약 그렇다면 너는 손해보는 게 아닐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거라.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앞으로의 며칠이 매우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아이가 옳은 선택을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머무는 것이든 떠나는 것이든. 이틀 후 서연이는 회사에 갔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민준이가 일찍 퇴근한다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결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인사도 없이 제가 손주를 안고 있는 곳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거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확실해요. 이 아기에게는 멀리 떠나는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고 저도 더 이상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어느새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잠시 굳어 있다가 달려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껴안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민준이가 서연이를 처음으로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눈가는 젖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며느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피부는 뽀얗고 눈은 더 커지고 손발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가 뽀뽀해주면 방긋방긋 웃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산후조리 밥상에서부터 낡은 휴대폰의 충격까지 그 모든 폭풍우가 뒤로 물러나고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우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100일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손주 100일은 제대로 챙겨야지.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작은 밥상 차리자. 하늘에 감사하고 양가 어른들께도 감사하는 의미에서 서연이는 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시장에 가서 닭을 사고 과일을 사고 초대 손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든 행동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잔칫날 정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음식은 푸짐했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인 사부인도 오셨습니다. 여전히 까다로워 보이셨지만 이번에는 사위를 보는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더 많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할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오피스룩 차림에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눈빛은 방안을 한 번 훑더니 서연이에게서 멈췄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단 한 번 봤을 뿐이지만 제 아들의 낡은 휴대폰 속 숨겨진 메시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착한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몰 뻔했던 바로 그 여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민준이는 유진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누구시죠? 유진이는 태연하게 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준 오빠 옛날 친구예요. 오늘 100일 잔치 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왔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부른 적 없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알아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유진이는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축하하러 온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저는 상 앞을 막아섰습니다. 빙빙 돌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을 존중한다면 돌아가 주세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외부 사람 때문에 아기 엄마가 또다시 마음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유진이는 잠시 굳더니 돌처럼 굳어있는 민준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네. 그때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때 빨리 변하곤 하죠. 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제 아들의 날이에요. 행복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네요. 유진이는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는지 결국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아기 축하해요.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가 자신의 두 발과
강한 자존심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돌아보며 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랑 어머니가 나서지 않았다면 귀한 손님처럼 앉혀서 차라도 대접할 생각이었나요? 민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얘야, 오늘 너는 정말 용감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서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어두웠습니다. 민준이가 물 한 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보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항상 과거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아직 옛사람이 맴돈다면 현재의 사람을 지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다시는 서연이가 상처받는 일 없게 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꾸짖거나 경고하지 않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약속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 밤 서연이는 부드러운 자장가로 아기를 재웠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던 날처럼 떨리지도 밤새 몰래 울어 잠기지도 않은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지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처럼 저는 자장가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작은 가정이 진정으로 회생하고 있다고 감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100일 잔치 이후의 삶은 다시 평온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민준이는 아들의 예방접종 가롯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출근 전에 잠시 아기를 안아주고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폭풍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서연이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피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무거운 걱정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해하거나 회피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예방접종, 아기의 귀여운 표정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 저는 조금씩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도 예쁘고 며느리도 소중했지만 제가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저 녀석이 좀 더 크면 엄마는 잠시 시골에 내려가야겠다. 텃밭도 그립고 닭들도 그립고 집 뒤에 감나무도 그립구나. 서연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저희가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삶도 있다는 걸 알아요. 부디 건강하시고 힘들면 언제든 손주 보러 올라오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초여름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2주 후 아기가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실에 작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실, 손수건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두는 곳이었죠.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실타래 사이에 끼어 있는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보았습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봉인도 없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듯하고 익숙한 글씨체, 유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왜 이 편지가 여기에? 유진이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숙자 어머님께 100일 잔치에 찾아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어머님을 곤란하게 하고 대개 불안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준 오빠의 삶에 끼어들거나 무언가를 뺏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마지막 학년부터 오빠를 좋아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서연 씨였습니다.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다시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삶에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버인. 이 편지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시어머니이신 어머님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여자인 서연 씨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던 제 자신에게 보내는 사과입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중부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기억하게 되신다면 길을 잃었지만 결국 멈춰야 할 때를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유진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모를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었다가 조용히 물러난 여인. 유진이에 대한 연민과 마침내 낡은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고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보렴. 유진이가 보낸 거다. 서연이는 편지를 열고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시 편지를 접었을 때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랑 그 아이가 같은 반 친구였다는 걸 안다. 지난 일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든 사람도 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났을 때 우리도 조용히 고마워해야 한단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그 사람 밉지 않아요. 어머니. 한때는 무서웠고 민준 씨를 원망했고 세상 전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탈 버스를 위해 짐을 마저 쌌습니다. 민준이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 된다. 엄마가 가야 너희 둘이 알아서 살지. 몸은 가도 마음은 여기 두고 간다. 이른 새벽 서연이가 저를 배웅하러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며 한때 눈물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된 이 작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간다. 건강 잘 챙기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잘못한 건 고치고 좋은 건 지키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상실감과 충만함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의 여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뒤에 노는 추수가 끝나 마른 볏짚이 발밑에서 바삭거렸습니다. 흙냄새, 햇볕 냄새, 그리고 이른 아침의 닭 울음소리가 도시에서의 분주했던 몇 달간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다시 텃밭을 가꾸고 닭장을 수리했습니다. 밤에는 스웨터를 짜고 손수건에 술을 놓아 손주에게 보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충분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서연이는 영상통화를 걸어와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훨씬 단단해져서 이제 뒤집기도 하고 아빠 비슷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도 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는 건강 잘 챙기시라고 아기가 걷게 되면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강요할 수 없고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덧 반년이 흘러 섣달의 어느 오후 제가 서연이네 집에 보낼 선물을 포장하고 있을 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 며칠 올라오세요. 서연이랑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웃으며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궁금했지만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일까? 저는 섣달 금음 이틀 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터미널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손주는 차 안에서 저를 보자마지 활짝 웃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서로를 바라보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눈빛을 보며 저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매화가 가득했고 붉은 복주머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서연이는 따뜻한 차를 내오더니 민준이를 제 곁으로 끌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분홍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임신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굳은 채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신 8주, 산모 박서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네가 임신했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째 때보다 몸이 훨씬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아기가 잘 자라고 있대요. 어머니께는 확실해질 때까지 비밀로 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 번은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아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정말로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계란과 멀건 묵국뿐이었던 산후조리 밥상을 봤을 때의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회생의 눈물, 수천 개의 균열 뒤에 다시 붙여진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만약 그날 어머니께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끓여주신 첫 미역국을. 그건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였어요.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최고의 시어머니도 아니지만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집이 내게 짐을 져야 하는 곳이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의 기쁨에 동참하려는 듯이 저는 아기의 뺨에 뽀뽀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섣달 금음날 밤 온 가족이 조촐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술을 따라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저는 잔을 들고 두 아이와 옹알이를 하는 손주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니? 하지만
네가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게 되어 고맙다.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 말이다. 밖에서는 불꽃이 터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서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다른 건 안 바랄게요. 그저 어머니가 항상 건강하셔서 제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너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집은 항상 네가 사랑받고 위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저희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눈물과 실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심장의 모든 박동과 넘어졌던 모든 순간과 함께 일어섰던 그 순간까지 모두 진짜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게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며느리가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단출했던 산후조리 밥상에서 시작해 붕괴 직전의 가정이 치유되는 여정까지, 시어머니가 감시자가 아닐 때, 며느리가 더 이상 주눅들지 않을 때, 그리고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알 때 비로소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